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여러 칸국을 아울렀던 카아놀루스의 수장 데칸이 가졌던 실질적인 권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한 하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데칸이란 용어는 정말 많이 썼는데 데칸이 몽골 연합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실리를 얻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방송에 앞서서 몽골의 칸국이 칭기스칸의 분봉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됐고 데칸 외에 몽골 황족의 회의인 쿠릴타이를 주도했던 아카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룬 지난 방송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우측 상단에 링크를 타고 가셔서 그 방송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이야기로 들어가서 거대한 연합의 수장이 지방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때 어떤 수단을 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는 자기의 권력을 대행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시시콜콜한 여러 일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리인을 내세우게 되겠죠. 데칸이 각 칸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이런 관리는 이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밀이 행사했던 가장 주요한 데칸의 권위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 징세권이었습니다. 칭기스칸과 후데칸들이 데칸으로서 여러 영제에 대해서 행사하고 싶었던, 여러 칸국에 대해서 행사하고 싶었던 제1의 권리는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권리, 경제권이었던 겁니다. 칭기스칸과 그 후데칸들은 각 칸국의 영지 중에서도 정주 지역에 대해서 그 정주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자기 손에 틀어지려고 했습니다. 각 칸국의 리더들한테 백성을 할양하고 그들을 다스릴 유목지에 대해서는 정권을 위임했지만 네 정복지역 내에 있는 정주지역은 그 금싸라기 땅에서 나오는 돈은 내가 좀 먹어야겠다. 그래도 내가 데칸이지 않냐. 뭐 이런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칸의 의도는 여러 사례로부터 확인이 됩니다. 칭기스칸이 자기의 부하인 야유라에를 사마르칸트의 감관으로 임명한 거, 그리고 오고타이 칸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정주지대를 관할하는 대리인으로 마흐무드 얄라비치하고 그의 아들인 마수드백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몽케칸은 여러 정주지에 조세를 거두기 위한 관청을 설립하게 되는데 북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아시아에 행상서성이라는 관청을 설립을 해서 이 관청으로부터 조세를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킵차크 칸국의 베르케와 일칸국의 훌라구가 대립하는 그 일족 대립의 상황에서도 정주지인 부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구를 재조사하는 뭐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부하라는 16개의 천호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5개는 주치울루스, 그러니까 킵차크 칸국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3개는 쿠빌라의 어머니인 소르카탄이, 나머지 8개는 데칸한테 직속되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권이 일부는 지방 세력한테 할양이 돼 있다 해도 그 중에 상당수가 데칸한테 예속되어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칸은 되도록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고요. 이런 식으로 데칸은 정주지에 대해서 징세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싶어 했는데 데칸의 징세권을 대행했던 이밀 중에서도 아르군이라는 인물이 가장 많은 데칸과 교감하면서 대리인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사료에도 많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중심으로 데칸이 다른 칸국으로부터 어떻게 수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군이라는 사람은 오고타이 칸, 구유크 칸, 몽케 칸, 계열을 가리지 않고 이런 칸들을 꾸준히 섬기면서 데칸이 아닌 몽골 제국 그 자체를 섬긴 행정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칸의 직위를 행사해서 다른 칸국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현한 그런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군은 오고타이 칸한테 등용돼서 쭉 봉사해 오다가 오고타이 칸의 사후에 투레겐의 왕비가 섭정으로 있을 때 동쪽으로는 아무다리아로부터 페르시아 지역,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통치권과 징세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정주 지역에 대한 거였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빼어난 실무 능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실무적인 성과들이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부임하자마자 당시 지방관들이 불법적으로 세금을 편취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백성들에 대해서는 감세 정책을 취해서 백성들의 옹호를 먼저 이끌어내고 먼저 민심을 회복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레게네 카툰의 섭정 기간이 지나고 구유크 칸이 등극한 이후에 이란 동부인 호라산에서
원림으로 대표되는 사회 간접 자본이나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현지 백성들의 환영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징세권을 행사하는 관리이면서도 백성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쉽지 않은 과업을 잘 수행하게 되고, 이 지역에 파견된 총독 중에서 잡다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황금시족의 관료들을 구유크 칸에게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칸의 계통이 아예 바뀌어서 몽케 칸이 통치하는 시대에도 몽케 칸을 아련하고 현지의 징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당시 징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록은 몽케 칸을 아련한 아르군의 보고인데, 이 내용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아로하족이란 사람이 하중 지역에서 시행한 그런 징세 방법을 페르시아 지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로하족이란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실행했던 홀복자가라는 세금 체계인데, 이 세금 체계의 핵심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돼야 되고, 한 번 납부된 세금이 다시 한 번 부과되는 그런 부정이 절대로 자행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홀복자가세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적으로 롤스의 사회정의론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궁극적인 평등을 위해서 재화에 한정된 차등적인 분배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정관이 직무에 충실해서 공리주의적인 가치를 현실에서 최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면은 시대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수단이 민중 보편의 대체적인 권리에 대한 평등의 확대, 그리고 재화에 한정한 차등적인 징세와 차등적인 분배, 뭐 이런 수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산을 오를 때 어떤 길로 가든 정상에 오를 때는 결국에 만나게 돼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랜 과거의 행정관이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현대의 교수이든 결국에 진심에서 우러난 숙고는 거시적인 측면의 최선책으로서 접점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몽케 칸이 오고타이게 칸의 방만한 재정에서 발생한 국채를 탕감하고 재정을 확충하면서 다시 정복 사업을 시작한 경제와 재무에 밝은 군주였던 만큼 아르군의 조세 정책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데도 관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홀복 자가의 집행과 징수해야 할 금액 결정에 대한 기록도 흥미로운데, 이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납세자 파악을 위한 호구조사 시행 지역은 동쪽으로는 이란 동부의 호라산, 그리고 서로는 이라크, 북쪽으로는 조지아,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서쪽으로 이라크까지 영역이 확장된 이유는 몽케 칸 시절에 훌라구가 아랍 번정을 하게 되면서 몽골 제국의 영역이 중동의 이라크까지 확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에서 서로는 이란 동부에서 이라크, 북으로는 카프카스 지역인 조지아,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호구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호구조사를 통해서 천호 단위로 지역을 나누면서 징세 담당처를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분할된 징세 담당처에서는 자산 보유 수준에 따라서 홀복 자가세를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 정액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한 세금 정액은 10사람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한 해에 당대 화폐 단위로 70씩 낸다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 10사람이 내는 세금에 소득별로 차등이 있었겠죠. 이 세액은 당대 서아시아에 훌라구의 아랍 원정으로 인한 전비로 오랜 기간 많은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 현지 주민들의 감당 능력을 감안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세액으로 세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금 정책을 훌라구와 합의를 한 다음에 몽케 칸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몽케 칸은 이란, 이라크, 조지아 지역에 대한 홀복 자가세의 적용을 승인하게 되고 현실을 반영한 더 세부적인 조세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더 구체적인 납세액에 대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이 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르군은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먼저 조지아에 가가지고 호구조사를 하고 그 주민들을 천호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홀복자가세를 10사람마다 70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가 세금을 가볍게 매긴다고 해서 해봤는데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당대에도 부의 편중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사람은 혼자서 70이 아니라 그 10배인 700의 세액도 넉넉하게 감당이 가능했지만 어떤 사람은
70의 10분의 1인 7도 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고충을 감안해가지고 세액을 낮게 매겼지만 사실 원정은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처럼 증세를 과도하게 줄이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뿐만이 아니라 당대 몽골 제국이 닦은 역참 역마제도가 정보의 빠른 전달이란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소비가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서 세액을 조금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홀복 자가세를 페르시아 카프카스에 적용할 때 발생한 두 가지 문제점을 요약하면은 일단은 몽골 특유의 10호제 10개 가구로 묶어가지고 70씩 부과하는 거는 부의 편중 측면에서 현실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현재 기획하고 있는 세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다시 한번 세부 조정하게 됩니다. 세금 감당 능력이 천차만별인 구성원들이 한 그룹으로 묶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적게 내는 사람을 점차 멸시하게 될 것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미안한 감정을 가지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박탈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비난의 화살이 구성원 서로로 향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을 뿐더러 원래 의도한 10호제의 목적과도 굉장히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아르군은 융통성 있게 10호제 기반의 증세를 탈피하게 됩니다. 고착화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솔루션을 찾는 거죠. 그 결과 10호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가구의 자산 수준을 고려한 증세가 시행되게 됩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00씩을 때리는 일종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런 굉장한 부를 가진 사람들의 부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 작은 사람들은 그 줄어드는 자산 수준에 걸맞는 세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걷어들여야 하는 세수도 충족하게 되죠. 당대의 민생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어서 새로 조정된 세액이 얼마나 과중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실 세계에 적응적인 조세제도의 개편만은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기록의 마지막에 조치를 취하고 나자 호구조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표면적인 호구조사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히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겸해서 완료됐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르군은 훌라구의 일칸국에 상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세무사업을 주관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고, 이런 아르군의 면모가 데칸의 조세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훌라구는 데칸이 몽케칸이 카아누르스에서 출신시킨 원정 세력에 가까웠기 때문에 데칸이 파견한 행정관과 훌라구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었고, 데칸이 파견한 행정관인 아르군은 훌라구 그리고 몽케칸과 협의를 하면서 현지 상황을 조율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몽케칸 죽음 이후에 카아누르스, 그러니까 데칸은 인접한 칸국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상실하게 됩니다. 그거는 쿠빌라이가 이미 명분을 획득하고 데칸으로 등극했던 동생 아리크 부케를 힘으로 누르고 자기가 데칸으로 등극하면서 연합 수장으로서 데칸의 신뢰도와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는 쿠빌라이가 카이도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차가타이 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회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회유 과정에서 차가타이 칸국이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정주지, 그러니까 데칸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증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차가타이 칸국에 그 증세권을 다 돌려주겠다 하는 식으로 증세권을 넘기면서 데칸이 타 지역에 대한 수조권을 요구할 명분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뭐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권위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차피 일족들이 자기 말을 점차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직감을 하고 급격하게 실효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증세권을 생색이라도 한번 내면서 선심 쓰듯이 넘긴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데칸이 일부 지역에 대해서 수조권을 대대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수조권을 요구할 명분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이후에 카이두가 차가타이 칸국을 자기 연합으로 끌어들이면서 쿠빌라이는 동맹으로서의 차가타이 칸국도 잃어버리면서 수조권과 차가타이 칸국에 대한 패권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데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데 카이두도 일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쩌면은 쿠빌라이가 남송 원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다른 정주 지역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수를 남송 지역으로부터 확보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었을 거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칸의 수조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여담으로 아르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군은 일칸국 지역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훌라구 칸 이후에 아바카 칸의 시대에도 일칸국 각 지역에 대한 세무 사업을 주관하게 됩니다. 다만 카이드 연합 세력인 오고타이 칸국과 차가타이 칸국에서 일칸국과 카아눌루스인 원나라 사이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칸국에서 걷어들인 납세액이 카아눌루스로 과연 얼마나 흘러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칸국에 남아있었던 아르군이 이 시기부터는 일칸국을 위한 납세액을 걷어들인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데칸을 위해서 걷어들였던 이 세금 정책은 일칸국에 정착을 해서 이후로 일칸국의 통치자들은 아르군의 조세 정책에 따라서 천호제에 기반해서 구역을 나누고 자산에 기초해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홀복자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차가타이 칸국이 오고타이 칸국의 카이드에게 패권을 잃은 상황에서 차가타이 칸국의 발악이 카이드의 명령으로 일칸국을 침범을 하게 되는데요. 아르군은 이런 차가타이 칸국의 침공에 대해서 일칸국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데칸의 관리로서 활약한 기록은 거의 남지 않게 되고요. 전쟁이 끝난 대략 4년 정도 후에 일칸국의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인물의 사망 자체만 떼어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인물이 데칸이 여러 칸국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권한인 조세권을 행사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이 인물의 죽음과 함께 다른 칸국에 대한 데칸의 직접적인 영향력도 실질적으로 소멸되는 그런 수순으로 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간에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몽골의 칸국은 칭기스칸의 네 아들인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 이 네 가문에 대한 분봉으로서 여러 칸국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런 칭기스칸의 후예들 중에서 데칸을 제외하고 이들의 연합으로서의 성격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게 아카라는 권위였다. 그리고 그 아카라는 권위는 칭기스칸의 아들 세대에서는 차가타이 계열, 그 이후에는 주치 계열로 이동해서 이 아카라는 직위에 의해서 데칸의 추대가 이루어졌다 라고 먼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데칸이 다른 칸국에 대해서 행사했던 실질적인 영향력은 타 지역의 정주지에 대한 수조권으로 발현이 됐고, 데칸의 타 지역에 대한 그런 경제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소멸하게 됐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차가타이 칸국이 남방 원정,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과 인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의 내용은 다소 정적이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동적인 내용이 펼쳐질 거니까 거기에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이 방송을 지속하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견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